한겨울 칼바람이 광장시장의 좁은 골목을 휘감았습니다. 새벽부터 시작된 눈발이 시장 골목 처마 끝에 하얗게 쌓여갔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시장은 분주했습니다. 상인들이 가게 문을 열고 하루를 준비하는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그 한켠에 자리 잡은 작은 떡볶이 가게에서는 따뜻한 기운이 피어올랐습니다. 송현숙 할머니는 매일 아침 4시에 일어나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30년 경력의 국립국악원 예술감독이었던 그녀가 3년 전부터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은퇴 후 그녀는 많은 제안을 받았습니다. 대학 강단에 서라는 권유도 있었고 예술재단의 자문위원직도 제안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시장을 선택했습니다. 그날도 송현숙은 떡볶이 양념을 정성스레 끓이고 있었습니다. 가마솥에서 올라오는 수증기 사이로 그녀의 주름진 얼굴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75년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인 얼굴이었지만 맑은 눈빛만은 여전히 젊은 시절 그대로였습니다. 떡볶이를 끓이며 그녀는 작은 핸드폰으로 판소리 한 대목을 틀어놓았습니다. 쩡쩡 울리는 판소리 가락이 시장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본격적으로 계속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매일 배달되는 사연 들어보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야기가 올라오자마자 들으실 수 있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은 사연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른 아침 한 젊은이가 무거운 발걸음으로 시장 골목을 걸어왔습니다. 이 하늘은 25살 국악과 졸업생이었습니다. 어제 현대음악 오디션에서 또 한 번의 실패를 맛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지친 발걸음을 끌며 걷다가 문득 귀에 들어온 판소리 소리에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송현숙의 가게 앞에서 발걸음을 멈춘 하늘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추운 날씨에 따뜻한 것이 당기기도 했지만 귀에 들려오는 판소리가 더 큰 이유였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선 하늘은 조심스레 자리에 앉았습니다. 송현숙은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한 젊은이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떡볶이 한 접시가 하늘 앞에 놓였습니다.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하늘은 첫 숟가락을 떴습니다. 맛있다는 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어릴 적 할머니가 해주시던 맛이 났습니다. 송현숙은 젊은이의 표정이 조금씩 밝아지는 것을 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가게에서 흘러나오던 판소리가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하늘은 무의식적으로 장단을 맞추어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렸습니다. 송현숙은 그 모습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젊은이의 손가락 움직임에서 프로다운 면모가 느껴졌습니다. 송현숙은 차근차근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판소리는 춘향가의 한 대목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대목이 가진 의미와 여운을 조곤조곤 설명했습니다. 하늘은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점차 할머니의 이야기에 빠져들었습니다. 전통음악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현대적 해석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이야기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점심 손님들이 하나, 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허리가 굽은 할머니가 쉴 새 없이 움직이며 손님들을 응대하는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하늘은 자연스럽게 설거지를 돕겠다고 했습니다. 송현숙은 말렸지만 하늘의 진심 어린 마음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첫 만남이었습니다. 하늘은 그날 이후 틈틈이 송현숙의 가게를 찾았습니다. 때로는 일을 돕기도 하고 때로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전통음악의 깊이와 현대적 해석에 대한 대화는 하늘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습니다. 봄이 오는 길목, 광장시장은 새로운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겨우내 움츠러들었던 사람들의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송현숙의 떡볶이 가게 앞에는 이제 늘 작은 공연이 열렸습니다. 하늘과 대학생들이 만들어내는 전통과 현대의 조화로운 선율이었습니다. 그날도 하늘은 평소처럼 송현숙의 가게를 찾았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설거지를 돕고 있을 때였습니다. 핸드폰으로 한 통의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한결의 문화재단이었습니다. 하늘의 손이 떨렸습니다. 한결의 문화재단은 국내 최고의 문화예술 기관이었습니다. 신입 직원 공개 채용 결과였습니다. 하늘은 한 달 전 송현숙의 권유로 지원서를 넣었습니다. 문화기획자 포지션이었습니다. 전통문화의 현대화 프로젝트를 담당할 인재를 찾는다는 공고였습니다. 하늘은 그동안의 실패 경험과 시장에서 깨달은 것들을 진솔하게 담아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메일을 열었습니다. 첫 줄을 읽는 순간 하늘의 눈이 커졌습니다. 합격이었습니다. 단순한 합격이 아닌 수석 합격이었습니다. 하늘은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송현숙이 다가와 등을 토닥였습니다. 할머니의 눈가에는 깊은 감동이 어려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하늘은 한결의 문화재단 본사 건물 앞에 섰습니다. 높이 솟은 유리 건물이 위압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처음 신는 구두가 발을 조금 눌렀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다른 신입사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쟁쟁한 대학을 나온 인재들이었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이 시작되었습니다. 재단의 역사와 비전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하늘은 초조한 마음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자리의 지원자는 유명 음악대학원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하늘을 힐끗 보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국악을 전공한 수석 합격자가 신기한 듯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사회자가 특별한 순서를 알렸습니다. 한결의 문화재단의 신임 이사장 취임식이었습니다. 무대 위로 한 인물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하늘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송현숙이었습니다. 떡볶이 가게의 그 할머니가 한결의 문화재단의 새로운 수장으로 서 있었습니다. 강당은 순간 술렁였습니다. 송현숙은 단상에 서서 차분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국립국악원 예술감독 시절의 이야기, 은퇴 후 시장을 선택한 이유, 그리고 그곳에서 발견한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청중들은 송현숙의 진정성 있는 이야기에 점차 빠져들었습니다. 하늘은 숨을 쉴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만났던 할머니가 이런 분이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그녀의 해박한 지식, 깊이 있는 통찰, 그리고 따뜻한 조언들이 모두 수십 년의 경험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송현숙은 이사장 취임사에서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전통문화의 현대화는 단순한 겉모습의 변화가 아닌 본질을 지키며 시대와 소통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작업의 시작은 현장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장이라는 일상의 공간에서 찾은 가능성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송현숙의 눈빛은 여전히 그날의 그 눈빛이었습니다. 떡볶이 가게에서 처음 만났을 때와 다름없는 따뜻하고 깊이 있는 시선이었습니다. 그 순간 하늘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받은 것은 단순한 채용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위한 초대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리엔테이션이 끝나고 하늘은 잠시 옥상에 올랐습니다. 멀리 보이는 광장시장의 풍경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그곳에서의 시간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음을 이제는 알았습니다. 봄바람이 하늘의 뺨을 스쳤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앞둔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취임식 다음 날 송현숙은 하늘을 이사장실로 불렀습니다.
출근한 지 하루 만에 이사장과의 면담이라는 소식에 다른 직원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하늘은 긴장된 발걸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송현숙은 창가에 서서 멀리 보이는 광장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사장실의 한쪽 벽면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송현숙의 모습이었습니다. 국립국악원 무대에서 공연하는 모습, 해외 순회 공연 당시의 기념사진, 예술감독 시절의 기자회견 사진들이었습니다. 화려한 경력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사진들이었습니다. 송현숙은 천천히 자리에 앉아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50년 전 그녀도 하늘처럼 젊고 패기 넘치는 예술가였습니다. 전통과 현대의 조화라는 과제에 밤낮 없이 매달렸습니다. 수많은 시행착오와 실패를 겪었지만 그때마다 새로운 길을 찾아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국악계의 혁신가로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성공의 길에서 그녀는 무언가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무대, 전문가들의 찬사, 해외 공연장을 누비는 동안 정작 자신의 음악이 닿아야 할 사람들과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예술의 본질에 대한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그때 그녀의 인생을 바꾼 만남이 있었습니다. 30년 전 광장시장의 한순대 국밥 할머니였습니다. 해외 공연을 앞두고 긴장된 마음을 달래러 시장에 들렀다가 맺은 인연이었습니다. 할머니의 국밥에는 설명할 수 없는 깊은 맛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음식의 맛이 아닌 수십 년 한결같은 정성이 만들어낸 예술이었습니다. 순대국밥 할머니는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육수를 끓였습니다. 그 할머니에게 국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닌 인생이었습니다. 손님 한 명 한 명에게 정성껏 음식을 내어주는 모습에서 송현숙은 진정한 예술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화려한 무대 위의 예술이 아닌 일상 속에 스며드는 예술의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그 할머니는 이제 세상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남긴 가르침은 송현숙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예술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감동은 일상 속에서 피어나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은퇴 후 송현숙은 시장을 선택했습니다. 3년 전 처음 떡볶이 가게를 열었을 때 주변의 우려는 컸습니다. 평생 국악의 길을 걸어온 예술가가 왜 하필 시장의 떡볶이 가게를 선택했느냐는 질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송현숙에게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술의 진정한 가치를 찾고 싶었습니다. 떡볶이를 만들며 틀어놓은 판소리는 어느새 시장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귀 기울이는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갔습니다. 젊은이들이 전통 음악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송현숙이 꿈꾸던 예술과 일상의 만남이었습니다. 하늘을 처음 만났을 때 송현숙은 자신의 젊은 시절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재능은 있지만 방향을 찾지 못해 방황하는 모습이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하늘에게는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진정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송현숙은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30년 전 순대국밥 할머니와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흑백 사진 속에는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과 젊은 시절의 송현숙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웃음 속에는 세월을 뛰어넘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송현숙은 새로운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전통문화의 가치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그것을 사람들의 일상 속에 스며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늘과 같은 젊은 예술가들과 함께 그 꿈을 이루고 싶었습니다. 송현숙도 하늘이라는 젊은이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고민하는 것들, 그들이 바라보는 세상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시장이라는 작은 공간에서 세대를 뛰어넘는 특별한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얼마 후 서울 강남의 한 문화센터 오디션장 앞에는 긴장된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현대음악 페스티벌 참가자 선발을 위한 오디션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대기실에서 차례를 기다리는 하늘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국악과 출신으로서 도전하는 세 번째 오디션이었습니다. 하늘은 준비한 작품을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되새겼습니다. 판소리의 전통적 기법과 현대적 감성을 결합한 창작곡이었습니다. 수십 번의 수정과 연습을 거친 곡이었지만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지난 두 번의 오디션에서 들었던 평가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너무 전통적이다. 현대적 감각이 부족하다. 대중성이 떨어진다. 드디어 하늘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심사위원들 앞에 섰을 때 그동안 준비했던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흐려졌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첫 음을 냈습니다. 전통 판소리의 깊이 있는 창법에 현대적 리듬을 접목한 도전적인 시도였습니다. 하지만 심사위원들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평가가 시작되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전통과 현대의 조화가 어색하다는 평가였습니다. 젊은 세대의 취향과 거리가 멀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하늘은 고개를 숙인 채 그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광장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송현숙의 떡볶이 가게만이 지금의 하늘을 받아줄 것 같았습니다. 시장 입구에 들어서자 멀리서 판소리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귀에 익은 춘향가의 한 대목이었습니다. 가게에 들어서자 송현숙은 하늘의 표정만 보고도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따뜻한 떡볶이 한 그릇을 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국립국악원에서 보낸 시간들, 전통의 계승과 혁신 사이에서 겪었던 고민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깨달은 것들을 들려주었습니다. 송현숙의 이야기는 하늘에게 깊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특히 전통 예술의 가치는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현재에 어떻게 살려내느냐에 달려있다는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실패가 두려워 도전을 멈추는 순간 예술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는 송현숙의 조언이 새로운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날 오후 가게에는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근처 대학교 음악동아리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시장에서 작은 버스킹 공연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송현숙의 가게 앞에서 흘러나오는 판소리 소리에 이끌려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하늘은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새로운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젊은 학생들은 전통 음악에 대한 호기심이 가득했습니다. 하늘이 들려주는 판소리의 매력에 푹 빠져들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하늘의 음악이 신선하고 흥미롭다고 했습니다. 전통 음악의 깊이와 현대적 감성의 조화가 충분히 매력적이라는 평가였습니다. 송현숙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예술의 진정한 가치는 화려한 무대나 전문가들의 평가가 아닌 일상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송현숙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젊은이의 잠재력과 가능성이 보였습니다. 하늘은 그날 밤 늦게까지 송현숙의 가게에 남아 있었습니다. 설거지를 돕고 가게를 정리하고 때로는 조용히 판소리 한 대목을 불렀습니다. 시장 골목에 울려 퍼지는 소리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것은 실패한 오디션과는 전혀 다른 진정성 있는 울림이었습니다.
한겨레 문화재단의 신입사원 교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늘은 문화기획팀에 배치받았습니다. 첫 업무는 전통문화 활성화 프로젝트의 기획안을 작성하는 것이었습니다. 팀장은 하늘에게 파격적인 자유를 주었습니다. 새로운 시각으로 문제에 접근해 보라는 의미였습니다. 하늘은 매일 아침 일찍 출근했습니다. 아직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서 기획안을 다듬었습니다. 퇴근 후에는 어김없이 광장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송현숙의 가게는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이사장이 된 후에도 매일 가게를 열었습니다. 단지 예전보다 일찍 문을 닫을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하늘은 송현숙에게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전통문화 활성화라는 주제가 너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기존의 프로젝트들은 대부분 전시성 행사나 일회성 공연에 그쳤습니다. 하늘은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것을 찾고 싶었습니다. 송현숙은 하늘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장 구석구석을 안내했습니다. 40년 넘게 한복을 만들어 온 할머니의 가게,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는 반찬 가게, 3대째 이어오는 그릇 가게를 차례로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하늘은 특별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오래된 가게들에는 저마다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장사의 역사가 아닌 우리 문화의 살아있는 기록이었습니다. 한복 할머니의 바느질에는 세월의 지혜가 담겨 있었고 반찬 가게 주인의 손맛에는 어머니의 맛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릇 가게 청년은 할아버지의 안목을 이어받아 현대적 감각을 더했습니다. 송현숙은 하늘에게 말했습니다. 전통은 박제된 것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것이라고, 그리고 그것은 세대와 세대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늘은 그 말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전통문화 활성화의 답은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하늘은 새로운 관점으로 기획안을 작성했습니다. 시장의 상인들을 우리 문화의 전수자로 재조명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젊은 예술가들과 시장 상인들이 협업하여 전통의 현대적 재해석을 시도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기획안은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문화기획팀은 물론 재단의 다른 부서에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현장성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평가가 높았습니다. 송현숙은 하늘의 기획안을 보며 깊이 공감했습니다. 자신이 꿈꾸던 방향이기도 했습니다. 프로젝트의 첫 시범 사업은 광장시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한복 할머니의 이야기를 현대 패션 디자이너가 재해석했습니다. 반찬가게 주인의 레시피를 요리학교 학생들이 배웠습니다. 그릇가게 청년은 젊은 도예가들과 새로운 그릇을 디자인했습니다. 시장은 세대 간 소통의 장이 되었습니다. 하늘은 매일 밤 작은 다큐멘터리를 찍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의 이야기, 젊은이들과의 만남, 그 과정에서 피어나는 새로운 가능성들을 기록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록이 아닌 살아있는 문화의 증거였습니다. 영상은 SNS에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송현숙은 하늘의 성장을 지켜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젊은이의 시선으로 발견한 전통의 가치, 그리고 그것을 현대적으로 풀어내는 능력이 특별했습니다. 무엇보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정성 있는 소통을 이끌어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제 하늘은 매주 금요일 저녁 시장 한켠에서 작은 공연을 엽니다. 전통 음악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공연입니다. 처음에는 몇 명에 불과했던 관객이 이제는 시장을 가득 메웁니다. 그들은 단순한 구경꾼이 아닌 문화의 참여자가 되었습니다. 하늘의 프로젝트는 예상보다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광장시장의 성공 사례가 알려지면서 다른 전통시장에서도 문의가 쏟아졌습니다.
문화기획팀은 프로젝트의 전국 확대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첫 번째 난관은 예산이었습니다. 전국 단위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기에는 재단의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두 번째는 인력 문제였습니다. 각 지역의 특성을 이해하고 프로젝트를 이끌어갈 전문 인력이 필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상인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하늘은 고민 끝에 송현숙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도 시장이 아닌 재단 이사장실이었습니다. 송현숙은 하늘의 고민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지역의 젊은 예술가들을 활용하는 방안이었습니다. 송현숙은 오랜 경력을 통해 전국의 예술인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하늘처럼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고민하는 젊은 예술가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예산 문제는 민간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프로젝트의 새로운 이름은 시장의 이야기꾼이었습니다. 각 지역의 젊은 예술가들이 시장 상인들의 이야기를 발굴하고 그것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예술가들은 단순한 기획자가 아닌 세대와 문화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게 됩니다. 부산 국제시장에서 첫 번째 시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지역 음악대학 출신의 젊은 작곡가가 시장 상인들의 이야기를 현대 음악으로 만들었습니다. 70년 된 어물전 할머니의 삶이 아름다운 선율로 재탄생했습니다. 공연은 시장 한복판에서 열렸고 많은 시민들이 참여했습니다. 대구 서문시장에서는 젊은 영상작가가 상인들의 일상을 다큐멘터리로 담았습니다. 50년 된 이불가게 할아버지의 손놀림, 40년 경력, 약재상의 지혜, 3대째 이어오는 포목점의 이야기가 영상에 담겼습니다. 상영회는 시장 골목 벽면을 스크린 삼아 진행되었습니다. 전주 남부시장에서는 한옥마을의 전통과 시장의 현대성이 만났습니다. 젊은 국악인들이 시장 상인들과 함께 새로운 형태의 퓨전 국악을 선보였습니다. 비빔밥 할머니의 리듬감 넘치는 설명은 흥겨운 판소리가 되었고 떡집 아주머니의 이야기는 현대적 민요로 재탄생했습니다. 프로젝트는 각 지역의 특성을 살려 다양한 형태로 발전했습니다. 인천 신포시장은 근대 역사와 현대가 만나는 공간이 되었고 강릉 중앙시장은 커피와 전통이 어우러지는 문화의 장이 되었습니다. 각각의 시장은 저마다의 특별한 이야기를 만들어갔습니다. 하늘은 매주 각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문제점을 해결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공유했습니다. 때로는 밤을 새워가며 기획안을 수정했고 때로는 상인들과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프로젝트는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송현숙은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보았습니다. 각 지역의 성공 사례가 쌓여갈수록 그녀의 확신도 커져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화 프로젝트가 아닌 세대와 지역을 잇는 새로운 가능성이었습니다. 전통의 가치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의미 있는 시도였습니다. 시장의 풍경이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예술가들의 작업실이 시장 안에 하나둘 들어섰고 빈 점포는 작은 공연장이나 전시장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시장은 더 이상 단순한 물건 사고 파는 곳이 아닌 문화가 숨쉬는 살아있는 공간이 되어갔습니다. 가을바람이 선선하게 불어오던 어느 날 광장시장에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들이었습니다. 시장의 이야기꾼 프로젝트가 전국적인 주목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정부는 이 프로젝트를 국가문화정책의 새로운 모델로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송현숙과 함께
전국 각지의 성공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부산국제시장의 어물전 할머니는 이제 지역예술대학의 특별 강사가 되었습니다. 젊은 학생들에게 삶의 지혜를 전하는 한편 그들에게서 새로운 에너지를 얻었습니다. 시장의 이야기는 교과서에 실릴 만큼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대구 서문시장의 다큐멘터리는 국제영화제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시장 상인들의 일상을 담담하게 담아낸 작품은 해외 관객들에게도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50년 된 이불가게 할아버지의 손놀림은 언어를 넘어서는 예술이었습니다. 영화제 수상 소식에 시장 전체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전주 남부시장의 퓨전 국악 공연은 정기 공연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이면 시장 광장이 공연장으로 변했습니다. 비빔밥 할머니의 이야기로 시작된 공연은 이제 전주를 대표하는 문화상품이 되었습니다. 한옥마을을 찾은 관광객들이 필수 코스로 찾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공 이면에는 새로운 고민도 있었습니다. 일부 시장에서는 관광객이 늘어나며 본래의 정취가 사라질 것을 우려했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예술 프로젝트가 상업화되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프로젝트의 본질을 지키면서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이 새로운 과제가 되었습니다. 송현숙은 이런 고민을 예상했다는 듯이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각 시장만의 고유한 특성을 살리되 상인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이끌어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술가들은 조력자 역할을 하되 시장의 본질은 지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천 신포시장에서는 상인회가 직접 문화기획단을 꾸렸습니다. 오래된 가게의 2세대 상인들이 중심이 되어 시장의 역사를 재조명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근대 개항기부터 이어져 온 시장의 이야기가 새롭게 조명받았고 젊은 예술가들은 이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했습니다. 강릉 중앙시장은 전통 커피 문화와 시장의 만남을 새롭게 해석했습니다. 오래된 다방의 풍경을 보존하면서도 현대적 커피 문화를 접목시켰습니다. 할머니들의 다방 이야기는 젊은 바리스타들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었고 이는 독특한 커피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프로젝트는 점차 진화했습니다. 단순한 문화 행사를 넘어 시장의 일상이 되어갔습니다. 상인들은 자신들의 이야기가 가진 가치를 재발견했고 젊은 예술가들은 전통 속에서 새로운 영감을 찾았습니다. 세대 간의 벽은 자연스럽게 허물어졌고 문화의 경계도 모호해졌습니다. 하늘은 이 모든 변화를 기록했습니다. 시장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 그들의 변화,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나는 새로운 가능성들을 꼼꼼히 담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성공 사례집이 아닌 우리 문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기록이었습니다. 송현숙은 이제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시작된 변화의 물결이 도시 전체로 퍼져나가기를 바랐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도시, 세대와 문화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공간을 꿈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조금씩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시장은 이제 새로운 의미를 가진 공간이 되었습니다. 물건을 사고 파는 곳을 넘어 문화가 살아 숨쉬고 세대가 소통하는 광장이 되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매일 새로운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오래된 가치가 새롭게 해석되었습니다. 변화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1년 전 하늘이 처음 송현숙을 만났던 그 계절이었습니다. 광장시장은 이제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시장 곳곳에서 젊은이들의 활기와 어르신들의 지혜가 조화롭게 어우러졌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전국 시장문화축제가 광장시장에서 개막되는 날이었습니다.
송현숙의 떡볶이 가게는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는 작은 공연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떡볶이를 만들었지만 그곳은 단순한 음식점이 아닌 문화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젊은 예술가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새로운 영감을 얻어가는 아지트가 되었습니다. 축제의 개막식은 전국 각지의 시장 상인들과 예술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였습니다. 부산국제시장의 어물전 할머니는 자신의 이야기로 만들어진 창작곡을 직접 들었습니다. 대구 서문시장의 이불가게 할아버지는 손주뻘 되는 영화감독과 함께 무대에 올랐습니다. 전주 남부시장의 비빔밥 할머니는 젊은 국악인들과 즉석 공연을 펼쳤습니다. 하늘은 무대 뒤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1년 전 오디션에서 실패하고 방황하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실패가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전통이 이토록 현대적일 수 있다는 것을, 세대 간의 벽이 이렇게 쉽게 허물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송현숙은 개막식 무대에 올랐습니다. 75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담긴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젊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시장이라는 공간이 가진 의미, 세대를 잇는 문화의 힘, 그리고 앞으로의 꿈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축제는 일주일간 계속되었습니다. 각 지역의 시장은 저마다의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선보였습니다. 인천 신포시장은 근대 역사를 재현한 거리극을 선보였고, 강릉 중앙시장은 전통 다방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공연을 펼쳤습니다. 시장은 살아있는 박물관이자 현대적 문화공간이 되었습니다. 특히 주목을 받은 것은 젊은 예술가들의 성장이었습니다. 하늘처럼 전통과 현대의 경계에서 고민하던 이들이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전통을 무거운 짐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현대적 예술을 위한 깊이 있는 토양이 되었습니다. 축제의 마지막 날, 송현숙은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전국의 시장 상인들과 젊은 예술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앞으로의 계획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새로운 제안들이 쏟아졌습니다. 시장예술학교 설립, 문화창업 지원, 국제 교류 프로그램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하늘은 이제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시장발 문화혁신 사례를 세계에 알리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전통시장의 가치를 재발견한 한국의 경험이 다른 나라에도 의미 있는 영감을 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미 몇몇 국가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송현숙은 광장시장 부근에 작은 학교를 열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강사가 되어 젊은이들에게 삶의 지혜를 전하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요리와 예술, 경영과 철학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졌습니다. 평생 학습이라는 말이 가장 자연스럽게 실현되는 공간이었습니다. 겨울바람이 시장 골목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1년 전과 같은 바람이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시장이었지만 그 속에 흐르는 이야기는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세대와 문화를 잇는 새로운 이야기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변화는 멈추지 않고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아까 깜빡하신 분들이 계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은 기적을 믿으시나요? 여기 지옥에서 기적을 만난 한 청년의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계속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매일 배달되는 사연 들어보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야기가 올라오자마자 들으실 수 있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은 사연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미래조리고등학교의 보조교사 정태우입니다.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까지 학교에 남아있는 저를 보며 동료 교사들은 제가 지나치게 열심히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프랑스 최고의 요리 학교를 나와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의 수석 셰프까지 올랐던 제가 이제는 고등학교 보조교사로 일하게 된 현실을 인정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했으니까요. 2년 전 바쁜 주방에서 일하던 중 끓는 기름이 쏟아져 오른손에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3개월간의 입원 치료 후에도 오른손 감각의 30%는 영구적으로 손상되었죠. 더 이상 미슐랭 레스토랑의 주방을 이끌 수는 없었습니다. 완벽한 속도와 정확성이 생명인 프랑스 요리의 세계에서 손상된 감각은 치명적인 약점이었으니까요. 처음에는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요리는 제 전부였습니다. 16살에 홀로 프랑스로 건너가 르 꼬르동 블루에 입학했고 졸업 후에는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을 전전하며 실력을 쌓았습니다. 26의 아시아 최연소로 미슐랭 1스타 레스토랑의 수석 셰프가 되었을 때는 제 인생이 완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제게 다른 길을 준비하고 있었나 봅니다. 재활 치료를 받으며 우연히 본 실업계 고등학교 조리과 교사 모집 공고. 처음에는 그저 시간을 보내기 위해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면접장에서 만난 학생들의 순수한 열정이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미래조리고등학교는 서울의 명문 요리학교입니다. 매년 수많은 학생들이 이곳을 거쳐 유명 레스토랑의 셰프가 되거나 해외 유학을 떠납니다. 화려한 실습실과 최신 설비를 자랑하지만 이면에는 치열한 경쟁이 존재합니다. 성적 지상주의, 스펙 쌓기에 매달리는 학생들, 그리고 그들을 부추기는 교사들. 특히 강도진 주임교사는 그런 분위기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TV 요리 프로그램에도 자주 출연하는 스타 셰프 출신인 그는 학교의 실질적인 실력자였습니다. 그의 수업을 듣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학생들이 모여들었고 학부모들은 그의 개인 레슨을 받기 위해 수백만 원의 돈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제가 부임한 첫날 강도진은 저를 보며 비웃었습니다. 장애인 셰프가 우리 학교에서 뭘 가르치겠다고? 그의 말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분명 있을 거라 믿었으니까요. 실습 시간마다 저는 학생들 옆에서 기본기를 가르쳤습니다. 감각이 둔해진 오른손 대신 더욱 예민해진 후각과 미각으로 학생들의 요리를 지도했습니다. 칼질이 서툰 학생에게는 제 왼손으로 시범을 보였고 온도 조절이 어려운 학생에게는 소리와 냄새로 판단하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제 수업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건 화려한 플레이팅과 최신 요리 기법이었습니다. 기본에 충실한 제 수업은 구시대적이고 지루하게 보였겠죠. 강도진의 수업에서는 매번 트렌디한 퓨전 요리가 만들어졌고 화려한 플레이팅 기법이 시연되었습니다. 가끔은 제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학생들이 저 선생님은 장애가 있어서 제대로 된 요리도 못한대라고 수근거리는 소리를 들을 때면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저는 제 오른손의 흉터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상처가 제게 가르쳐준 것들이 있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 천천히 가도 된다는 것, 그리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 매일 밤
모두가 떠난 실습실에서 저는 홀로 요리를 했습니다. 감각이 둔해진 오른손으로 천천히,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때로는 칼을 떨어뜨리고, 때로는 온도 조절에 실패했지만, 그래도 계속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요리는 완벽한 기술만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진심과 열정이 있다면 어떤 제약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그렇게 첫 학기가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제 수업을 듣지 않는 보조교사, 장애인 셰프라는 편견에 갇혀있던 저에게 인생을 바꿀 만한 만남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것은 마치 운명처럼 누군가가 계획한 것처럼 찾아왔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같은 아침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일찍 출근해 실습실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급식실에서 들려오는 칼질 소리가 제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아직 이른 시간인데 누가 저렇게 완벽한 리듬감으로 칼질을 하고 있는 걸까요? 호기심에 이끌려 급식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처음 뵌 김영석 할아버지는 수수한 급식실 작업복을 입고 계셨습니다. 75세의 나이가 무색하게, 할아버지의 손놀림은 놀라울 정도로 정교했습니다. 양파를 다듬는 속도와 정확성은 프랑스 최고의 레스토랑에서도 보기 힘든 수준이었죠.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할아버지가 재료를 다루는 방식이었습니다. 마치 오랜 연인을 대하듯 부드럽게, 하지만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칼을 다루셨습니다.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고 그제야 할아버지가 제 존재를 알아차리셨습니다. 아침부터 누가 왔나 했더니 정 선생이구먼.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잔잔한 물결처럼 편안했습니다. 매일 이 시간에 와서 준비하는 걸 봤지. 참 성실한 양반이야. 그날 아침 할아버지와 처음으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급식실 한켠에서 할아버지가 내려주신 커피를 마시며 요리와 교육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죠. 할아버지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수십 년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지혜로 가득했습니다. 요리는 말이야, 재료의 생명력을 살리는 일이지. 아무리 좋은 칼을 가졌어도 재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좋은 요리를 만들 수 없어. 할아버지의 말씀이 제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서 할아버지의 칼질을 지켜보았습니다. 때로는 함께 재료를 다듬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죠. 할아버지는 제 오른손의 상처를 보시더니 묵묵히 왼손으로 하는 칼질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수상한 점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매일 낡은 수첩을 들고 다니셨는데 틈만 나면 무언가를 적으셨습니다. 학생들이 버린 레시피 노트를 주워 연구하시기도 했죠. 처음에는 단순한 취미라고 생각했지만 수첩에 적힌 내용들은 단순한 레시피 이상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그렇게 열심히 기록하시는 거예요? 제가 물었을 때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대답하셨습니다. 요리를 배우는 아이들의 마음을 읽는 거지. 어떤 부분에서 좌절하는지, 어떤 순간에 희망을 느끼는지. 더 놀라운 것은 할아버지의 요리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었습니다. 프랑스 요리의 역사부터 현대의 분자 요리까지 전문 셰프도 놀랄만한 수준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급식실 일을 하시는 분이 어떻게 이런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셨을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강도진 주임교사의 특별 강의가 있었습니다. 그는 최신 프랑스 요리 기법을 시연한다며 호들갑을 떨었죠. 그런데 할아버지가 급식 배달을 하러 오셨다가 강도진의 요리를 보시더니 작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저건 에스코피에의 기본 레시피를 변형한 건데 온도 조절이 잘못됐구먼. 소스가 분리될 텐데. 할아버지의 중얼거림이 적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강도진의 소스는 완전히 분리되어 버렸고 그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는 할아버지를 더욱 유심히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급식실에서 일하시는 모습은 분명 수십 년을 그 일을 해오신 것 같은 자연스러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리에 대한 지식과 기술은 분명 그 이상의 무언가를 말해주고 있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할아버지가 학생들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급식을 받으러 온 학생들의 이름을 모두 기억하고 계셨고 각자의 식습관까지 파악하고 계셨습니다. 민지야, 오늘은 브로콜리 남기지 말고 먹어보렴. 내가 싫어하는 줄 알지만 할아버지가 특별히 요리했단다. 어느 날은 실습 시간에 실수로 요리를 망친 학생이 급식실 뒤편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학생 옆에 조용히 앉으셔서 이야기를 들어주셨죠. 실수는 누구나 하는 거야. 중요한 건 그 실수를 통해 무엇을 배우느냐지. 할아버지도 젊었을 때 수없이 많은 실수를 했단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까요? 어느 날 저녁 모두가 떠난 학교에 홀로 남아 요리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급식실에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분명 할아버지는 퇴근하신 시간이었는데 왜 아직도 계실까요? 조심스럽게 급식실 문을 열었을 때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김영석 할아버지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만한 충격적인 진실이었습니다. 급식실에서 마주한 할아버지의 요리 솜씨에 대해 고민하던 그때 학교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전국요리학교 경연대회 예선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도진은 이 대회를 자신의 위상을 높일 절호의 기회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실습실 게시판에 화려한 포스터를 붙였습니다. 스타 셰프 강도진의 특별 지도, 단 10명 선발, 우승 시 프랑스 유학 전액 지원. 학생들은 들떴습니다. 프랑스 유학이라는 달콤한 제안에 모두가 정신이 팔려 있었죠. 하지만 저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강도진이 시연하는 요리들이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한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정 선생은 이제 고작 보조교사 주제의 학생들을 가르칠 생각은 접으시죠. 당신 같은 장애인이 가르치면 학생들 실력만 떨어질 텐데. 강도진의 날선 비아냥이 실습실에 울렸습니다.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저를 모욕하는 것은 이제 그의 일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선배님, 학생들 앞에서 그러시면.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자 강도진은 더욱 기세등등해졌습니다. 뭐, 학생들 앞에서? 당신이 학생들을 망치고 있다는 걸 그들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르꼬르동 블루 출신이라고 잘난 척하더니 결국 이렇게 된 거 보세요. 당신 같은 실패자가 우리 학교의 명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칼날이 되어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더 아픈 건 그 말을 듣고 있는 학생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낄낄거리며 웃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제가 그동안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늘 그렇듯 텅 빈 실습실에서 요리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뎌진 오른손으로 천천히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칼질을 이어갔습니다. 그때 급식실에서 할아버지가 나오셨습니다. 정 선생, 또 늦게까지 계시는구먼. 할아버지는 제 옆에 조용히 앉으셨습니다. 오늘 강도진 씨가 한 말 다 들었네. 저는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정말 학생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제가 부족한 걸까요?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정 선생, 르꼬르동 블루에서 배운 볼 포 파스트리 알아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놀랐지만 대답했습니다. 네, 프랑스 정통 퓨전 파스트리 기법이죠. 그럼 혹시 강도진 씨가 오늘 시연한 디저트가 그 볼포 파스트리를 베낀 거란 걸 아셨나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익숙했던 거였군요. 강도진은 프랑스의 유명 레시피를 그대로 베껴와 자신의 창작물인 양속이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할아버지, 제게는 증거가 없어요. 게다가 제 말을 누가 믿어주겠어요? 할아버지는 빙그레 웃으시며 낡은 수첩을 꺼내셨습니다. 여기 있지 않은가? 내가 매일 기록한 강도진 씨의 레시피들. 원본 출처까지 모두. 그때였습니다. 실습실 문이 벌컥 열리며 강도진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할아버지의 수첩을 보자마자 창백해졌습니다. 당신들 뭐 하는 겁니까? 더러운 청소부 주제에. 강도진이 할아버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감히 내 수업을 엿보고 다니셨다. 당장 그 수첩 내놓으세요. 강도진이 할아버지를 향해 손을 뻗었을 때 제가 반사적으로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순간 그의 팔에 걸려있던 뜨거운 물이 제 손등을 덮쳤습니다. 악! 오른손의 화상 자국 위로 다시 한번 뜨거운 물이 부어졌습니다. 맞죠? 이런 사람이 우리 학교에서 요리를 가르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자기 몸 하나 제대로 못 지키는 사람이. 강도진은 승리자처럼 비웃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평소의 온화한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눈빛에서 무언가 위험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강 선생, 요리는 재료를 사랑하는 마음과 정직한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걸 모르시나 보군요. 당신의 요리에는 그 두 가지가 모두 없어 보이는구먼. 할아버지의 말씀에 강도진이 움찔했습니다. 그러나 이내 비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청소부 주제에 뭘 안다고? 당신이 무슨 요리를 안다고 그런 말을 해요? 내일 당장 이사장님께 말씀드려서 당신도 내보내게 하겠습니다. 그 말을 마지막으로 강도진은 실습실을 뛰쳐나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제 데친 손을 물에 담그게 하시고는 주머니에서 연고를 꺼내셨습니다. 정 선생, 이제 곧 모든 게 밝혀질게야.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주게나. 할아버지의 말씀이 수수께끼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뭔가 큰 변화가 시작되려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할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그날 밤 강도진과의 충돌 이후 할아버지는 저를 급식실로 데려가셨습니다. 늘 보던 그 공간이 왠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오래된 앨범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이제 정 선생에게 내 이야기를 들려줄 때가 된 것 같구먼.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앨범 첫 페이지에는 젊은 시절의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프랑스 최고급 레스토랑의 주방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셰프 킴,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 라 바이의 수석 셰프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30년 전 일이었지. 할아버지가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그때 나는 파리에서 가장 핫한 셰프였다네. 미슐랭 3스타를 지키고 있었고 내 레스토랑은 늘 예약이 꽉 차 있었지. 사진 속에는 할아버지 옆에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맑은 눈망울로 카메라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죠. 내 아들 준서였네. 그 애는 어려서부터 요리에 천부적인 재능이 있었어. 5살 때부터 주방에서 나를 따라다니며 이것저것 배우곤 했지. 15이 되던 해에는 이미 프랑스 요리의 기본을 완벽하게 마스터했을 정도였다네. 할아버지의 눈가에 그림자가 졌습니다. 하지만 내가 욕심을 부렸지. 아들을 최고의 셰프로 만들겠다는 집착에
사로잡혔다네.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연습을 시켰고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호되게 꾸짖었지. 내 명성에 걸맞은 아들이 되어야 한다고, 완벽해야 한다고 강요했네. 할아버지는 낡은 수첩을 펼치셨습니다. 그 안에는 빼곡히 요리 레시피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준서는 매일 이런 노트를 썼어. 새로운 레시피를 연구하고 실수했던 것들을 기록하면서.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노트에는 요리 이야기 대신 다른 내용들이 채워지기 시작했지. 아빠, 저는 더 이상 요리가 즐겁지 않아요. 왜 모든 게 완벽해야만 하나요? 저는 그저 평범하게 요리하고 싶을 뿐인데. 준서의 일기장 같은 메모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준서가 큰 실수를 했네. 중요한 VIP 손님이 오는 날이었는데 긴장한 나머지 메인 요리의 온도 조절을 실패했지. 나는 그 자리에서 준서에게 호통을 쳤어. 손님들 앞에서, 모든 직원들 앞에서. 할아버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준서는 레스토랑 지붕에서 뛰어내렸네. 18살이었어. 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지. 아빠, 저는 더 이상 완벽한 요리사가 될 수 없을 것 같아요. 죄송해요. 급식실이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 후로 나는 모든 것을 내려놓았네. 레스토랑도, 명예로운 직함도, 화려한 경력도. 한국으로 돌아와 이름을 바꾸고 숨어 살았지. 하지만 매일 밤 준서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어. 그래서 시작한 게 이거였네. 할아버지는 자신의 급식실 앞치마를 매만지셨습니다. 요리를 배우는 학생들을 보면서 깨달았다네. 진정한 요리는 완벽함이 아닌 진심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래서 이렇게 매일 아이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그들의 성장을 지켜보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요즘 이 학교를 보면서 가슴이 아프네. 강도진 같은 사람들이 아이들에게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이. 그들은 요리의 본질은 모른 채 겉만 번지르르한 것들을 추구하지. 할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정 선생을 처음 봤을 때 알았다네. 자네는 진정으로 요리를 사랑하고 학생들을 생각하는 참된 스승이라는 걸. 비록 오른손이 불편하지만 그 한계를 인정하고 다른 방법을 찾아가는 모습이 내 아들 준서였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숨지 않으려고 해. 강도진 같은 자들이 요리 교육을 망치도록 두고 볼 수는 없지. 내일 모든 것이 밝혀질 거야.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가슴 깊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 학교는 예상치 못한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됩니다. 다음 날 아침 학교는 전국 요리학교 경연대회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강도진은 자신이 특별 지도한 학생들을 이끌고 대회장으로 향했고 저는 보조교사 신분으로 뒤따랐습니다. 대회장에 도착하자 강도진은 더욱 거만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르친 특별 레시피로 우승은 따놓은 당상입니다. 우리 학교의 명예를 걸고 완벽하게 해내주세요. 하지만 그의 자신만만한 표정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심사위원 명단이 발표되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놀랍게도 김영석이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김영석? 설마. 강도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정장 차림의 할아버지가 심사위원석에 앉으셨습니다. 더 이상 수수한 급식실 복장이 아닌 위험 있는 셰프의 모습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심사위원장을 맡은 김영석입니다. 30년간 프랑스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을 운영했고 현재는 세계요리교육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강당이 술렁였습니다. 강도진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것만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대회가 시작되고 학생들은 각자의 요리를 선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강도진이 특별 지도한 학생들은 모두 같은 스타일의 요리를 내놓았습니다. 그의 특별 레시피라고 하는 요리들이었죠.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할아버지는 매우 진지한 표정으로 각 요리를 살펴보셨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잠시 심사를 중단하겠습니다. 매우 중대한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낡은 수첩을 꺼내셨습니다. 여기 강도진 교사가 가르쳤다는 레시피들 모두 프랑스의 유명 레스토랑에서 무단으로 가져온 것들입니다.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프로젝터로 자신의 수첩 내용을 보여주셨습니다. 거기에는 강도진이 표절한 모든 레시피의 원출처와 날짜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더구나 이 레시피들은 단순한 모방을 넘어 잘못된 방식으로 변형되었습니다. 원래의 맛과 의미는 사라지고 겉모습만 화려하게 만든 거짓된 요리입니다. 강도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걸 증명할 수 있습니까? 당신이 뭔데? 증명이 필요하다면 하지요. 할아버지는 조용히 앞으로 나오셨습니다. 지금 당신이 학생들에게 가르친 그 요리, 제가 직접 원작자에게 배운 정통 레시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할아버지의 요리 시연은 그야말로 예술이었습니다. 75세의 나이가 무색하게 칼을 다루는 손놀림은 젊은 셰프들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정교했습니다. 보십시오. 진정한 요리는 이런 것입니다. 재료를 존중하고 기본에 충실하며 정직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할 참된 요리의 정신입니다. 할아버지의 요리가 완성되자 심사위원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그 중에는 프랑스에서 온 심사위원도 있었는데 그는 할아버지 앞에 고개를 숙여 경의를 표했습니다. 셰프 킴, 30년 만에 당신의 요리를 다시 볼 수 있어 영광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최고입니다. 강도진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거짓말은 모두 밝혀졌고 학생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선생님, 저희를 속이신 거예요? 한 학생이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그 학생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실망했지? 하지만 너희들의 잘못이 아니야. 오히려 이렇게 진실이 밝혀진 것이 다행이란다. 이제부터 진정한 요리를 배울 수 있을 테니까. 그때 누군가 조용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대회장 전체가 뜨거운 박수갈채로 가득 찼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박수가 아닌 진실과 정직을 향한 존경의 표현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스승의 모습이구나. 화려한 겉모습이나 명성이 아닌 진심으로 학생들을 생각하고 올바른 길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스승의 자세라는 것을. 대회는 결국 중단되었고 강도진의 모든 비리가 교육청에 보고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학교는 더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대회장의 충격적인 사건 이후 학교는 완전히 뒤집혀졌습니다. 이사장실에서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교무실은 수군거림으로 가득했습니다. 이사장님께서 직접 오신다는데 강도진 선생님은 어떻게 되는 거죠? 학교의 명예가 땅에 떨어졌어요. 저는 그날도 평소처럼 실습실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어제 일 이후로 보이지 않으셨고 강도진도 출근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때 교장실로 호출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교장실 문을 열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할아버지가 교장 자리에 앉아 계셨고 그 앞에는 교장 선생님과
여러 이사진들이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정태우 선생님, 이제 제대로 인사드려야겠군요. 저는 세계요리교육재단의 이사장이자 이 학교 재단의 회장을 맡고 있는 김영석입니다. 할아버지의 말씀에 이사진들이 더욱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15년 전 아들을 잃은 후 은둔하다시피 살았지만 요리 교육의 중요성은 잊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비밀리에 이 재단을 설립했고 전 세계의 요리 교육 현장을 연구해 왔죠. 할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가셨습니다. 1년 전 우리 학교의 문제점에 대한 제보를 받았습니다. 실력 없는 교사가 표절한 레시피로 수업을 한다. 학생들의 창의성은 무시된 채 성적만을 강요한다. 처음에는 믿기 힘들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낡은 수첩을 꺼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현장에 나섰습니다. 급식실 일을 자처하면서 매일 이 학교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기록했죠. 강도진의 표절 행위, 학생들의 좌절감, 그리고 할아버지가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진정으로 요리를 사랑하고 학생들을 위하는 참된 교육자도 만났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강도진이 교장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이럴 순 없습니다. 제가 이 학교를 유명하게 만들었잖습니까? 제 수업을 듣기 위해 전국에서 학생들이 모여들었다고요. 할아버지는 고요한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명예나 성적을 위해 거짓된 요리를 가르치는 것, 그게 바로 당신이 저지른 가장 큰 죄입니다. 요리는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을 다루는 일이고 사람의 마음을 담는 일입니다. 할아버지는 서류 한 장을 내미셨습니다. 강도진 씨, 당신은 오늘부로 해임됩니다. 그리고 당신의 표절 사실과 학생들을 기만한 행위는 모두 교육청에 보고될 것입니다. 강도진은 창백한 얼굴로 그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그의 발걸음이 흔들렸지만 아무도 그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정태우 선생님, 할아버지가 제게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이제부터 당신이 우리 학교의 실습부장을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 아니 회장님, 제가 과연 할 수 있을까요? 당신의 그 부족함을 인정하는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제가 찾던 진정한 교육자의 모습입니다. 할아버지는 주머니에서 또 다른 수첩을 꺼내셨습니다. 이건 30년 전 제 아들 준서가 쓰던 수첩입니다. 마지막 장에 이런 글이 있더군요. 나는 완벽한 요리사가 되고 싶은 게 아니었어. 그저 요리하는 게 즐거운 평범한 요리사가 되고 싶었을 뿐인데. 할아버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제는 알겠습니다. 요리는 완벽함이 아닌 진심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정 선생님, 당신과 함께 이 학교를 새롭게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학생들이 진정으로 요리를 사랑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요. 그 순간 교장실 밖에서 와글와글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복도에는 수많은 학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학생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이제 진짜 요리를 배울 시간입니다. 완벽한 레시피를 따라 하는 것이 아닌 여러분만의 이야기를 요리에 담는 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학교는 완전히 다른 곳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할아버지와 제가 있었습니다. 강도진이 떠난 후 우리 학교는 하루하루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바뀐 것은 실습실의 분위기였습니다. 더 이상 성적과 기술만을 강조하는 차가운 공간이 아닌 따뜻한 이야기가 피어나는 공간으로 변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제 더 이상 청소부가 아닌 명예교장으로 계셨지만
여전히 매일 아침 일찍 학교에 나오셨습니다. 다만 이제는 청소도구 대신 요리도구를 들고 오셨죠. 정 선생, 오늘은 학생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들려줄 건가? 할아버지는 늘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요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닌 이야기를 들려준다고 하셨죠. 할아버지에게 요리는 단순한 기술이 아닌 하나의 이야기였으니까요. 우리는 수업 방식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더 이상 획일화된 레시피를 따라하게 하지 않았죠. 대신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요리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이니? 처음에 학생들은 당황했습니다. 강도진의 수업에서는 완벽한 재현만이 중요했으니까요. 하지만 서서히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선생님, 제가 어릴 때 할머니가 해주시던 김치찌개가 너무 그리워요. 그 맛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보고 싶어요. 저는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은데 버려지는 식재료로 멋진 요리를 만들어보고 싶어요. 전 요즘 우울한 친구를 위로하고 싶어서 컬러푸드로 기운을 줄 수 있는 요리를 연구하고 있어요. 학생들의 이야기는 점점 더 풍성해졌고 그들의 요리에는 진심이 담기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민우라는 학생의 변화였습니다. 그는 강도진의 수업에서 늘 꾸중을 듣던 학생이었죠. 손이 많이 떨려서 정교한 칼질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민우야, 내 떨리는 손은 약점이 아니야. 그걸 너만의 특별한 개성으로 만들어보자. 제가 민우에게 건넨 말이었습니다. 저의 오른손처럼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그 후 민우는 자신만의 방식을 찾아갔습니다. 떨리는 손을 이용해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 플레이팅을 만들어냈고 불규칙한 칼질로 독특한 식감을 표현해냈죠. 할아버지는 매일 밤 학생들의 레시피 노트를 검토하셨습니다. 이제는 실수를 찾아내기 위해서가 아닌 그들의 이야기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였죠. 정 선생, 보세요. 이 학생은 이혼한 부모님을 위한 요리를 만들었어요. 두 가지 다른 맛을 하나의 접시에서 조화롭게 풀어냈네요. 학생들의 요리에는 점점 더 깊은 이야기가 담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것을 넘어 요리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타인을 위로하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나누는 요리 교실이라는 새로운 프로그램도 시작했습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학생들이 자신의 요리에 담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었죠. 때로는 눈물이 흐르고 때로는 웃음이 터졌습니다. 저는 오늘 제가 초등학교 때 전학 간 후 헤어진 친구를 생각하며 이 요리를 만들었어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먹었던 급식을 재해석해봤어요. 이건 제가 암 투병 중인 동생을 위해 만든 요리예요. 항암 치료로 입맛을 잃은 동생이 조금이라도 맛있게 먹었으면 해서. 할아버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조용히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아마도 준서를 떠올리셨겠죠. 하지만 이제 그 눈물은 슬픔만이 아닌 새로운 희망에 대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저 역시 많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오른손의 불편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었죠. 오히려 그것을 통해 학생들에게 더 깊은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 처음에는 선생님이 불편한 손으로 요리하시는 게 이상해 보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요. 완벽하지 않아도 우리는 요리를 통해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걸요. 어느 날 한 학생이 건넨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요리를 가르치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요리를 통해 삶을 가르치고 있었던 거죠. 할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요리는 완벽한 레시피가 아닌 진심에서 시작된단다. 그리고 그 진심은 반드시 누군가의 마음에 닿게 되지. 우리 학교는 이제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점점 더 아름다워져 갔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강도진이 떠난 자리는 더 이상 공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 더 풍성한 이야기들이 채워졌죠. 학교 간판도 바뀌었습니다. 미래요리 고등학교에서 마음요리 고등학교로. 할아버지와 제가 함께 지은 이름입니다. 요리는 단순한 기술이 아닌 마음을 나누는 일이라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강도진의 표절 사건은 교육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그 후 우리 학교가 보여준 변화는 더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전국의 요리 학교들이 우리의 새로운 교육 방식에 주목하기 시작했죠. 학생들의 이야기가 담긴 요리라 정말 혁신적인 시도네요. 기술보다 마음을 먼저 가르치는 학교라니 놀랍습니다. 매주 여러 학교에서 견학을 오게 되었고 할아버지는 그들에게 늘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리는 완벽한 기술이 아닌 진심을 담는 그릇입니다. 우리는 그저 학생들이 자신만의 이야기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드는 법을 가르칠 뿐이죠. 실습실은 이제 더 이상 차가운 스테인리스 기구들만 가득한 공간이 아닙니다. 학생들의 사진과 이야기가 벽면을 채우고 있고 그들이 만든 레시피 북이 도서관처럼 꽂혀 있습니다. 특히 자랑스러운 것은 마음을 나누는 요리 교실이 정규 과정으로 자리 잡은 것입니다. 이제는 다른 학교 학생들도 참여하게 되었죠. 매주 금요일 저녁 학생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요리에 담아 나눕니다. 지난주에는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민우가 만든 요리를 맛본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의 셰프였습니다. 그는 민우의 독특한 플레이팅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자연스러운 불규칙성은 본 적이 없습니다. 마치 잭슨 폴록의 그림처럼 예술적이네요. 민우는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 떨리는 손이 만들어낸 작품이에요. 이제는 그게 저의 가장 큰 장점이 되었죠. 얼마 전에는 할아버지의 제안으로 특별한 프로젝트도 시작했습니다. 추억의 레시피 복원 프로젝트입니다. 학생들이 가족의 추억이 담긴 요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것이죠.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해주신 된장찌개의 맛이 잊히지 않아요. 그 맛을 살리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더하고 싶어요. 이혼하신 부모님이 함께 계실 때 즐겨 드시던 요리예요. 두 분의 추억이 담긴 이 맛을 다시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학생들의 이야기는 점점 더 깊어졌고 그들의 요리에는 더욱 진한 감동이 담기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도 많이 달라지셨습니다. 더 이상 준서를 잃은 슬픔에만 갇혀 계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아픔을 통해 더 많은 학생들을 이해하고 보듬어 주십니다. 준서야, 내가 그토록 원했던 게 바로 이런 거였구나. 완벽한 요리가 아닌 행복한 요리를 말이야. 할아버지는 이제 매일 아침 준서의 사진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역시 많이 성장했습니다. 더 이상 불완전한 오른손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제가 학생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이야기가 되었으니까요. 여러분의 부족함을 사랑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을 특별하게 만드는 이야기가 될 테니까요. 이제 우리 학교에는 새로운 전통이 생겼습니다. 매일 아침 첫 수업을 시작하기 전 모든 학생들이 주방에 모여 그날의 다짐을 나눕니다. 오늘도 우리는 맛있는 이야기를 요리합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할아버지와 저는 텅 빈 실습실에 앉아 하루를 정리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에겐 서로가 있고 학생들의 따뜻한 이야기가 있으니까요. 정 선생,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나는 다시 한번 요리의 참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늘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사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할아버지와 학생들이 있었기에
저는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었으니까요.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는 매일 조금씩 성장하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만드는 요리처럼 천천히 하지만 진심을 담아서. 오늘도 우리 학교의 주방에서는 맛있는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아까 깜빡하신 분들이 계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 또 뵙겠습니다.